안녕하십니까. 오늘 29일입니다. 설은 잘 세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소장님 박한철 소장님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간에 설전이 있었지요. 뭐냐면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까지는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설전이 좀 있었던 거죠. 그때 박한철 소장을 가만히 이제 말씀하신 걸 보고 나름 느껴진 게 뭐냐면은 뭔가 불안정하고 어떤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 보는데 지금 언론에 3월 초에 모두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대충 다 보도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또 정치권에도 그 일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부 거의 확정된 것처럼. 그리고 이런 소문이 있었지요. 촛불 집회가 2월 25일 날 대대적으로 인원동원을 해서 집회를 크게 한다는 거.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3월 초에 모든 게 종결되려면 결심이 2월 25일 전으로 돼야 되거든요. 결심이 2월 25일 전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대적인 시위를, 그때가 또 평일입니다. 그럼 평일이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동을 해 가서라도. 그러면은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아직은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쐐기를 박는 거지요. 그러면 다 결국 또 기각 인용 이런 분들이 인용으로 돌아서기 쉽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이런 일정들이 이와 같이 이제 될 때 문제는 3월 13일이 넘어버리면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7명밖에 안 남습니다. 7명이 남으면은 불안정이 생기는 거지요. 왜냐하면 둘만 반대해버려도 인용이 안 돼요.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 헌법재판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7명 중에 1명만 심리 거부를 해버리면은 6명으로는 심리 자체를 못 한다고 그래요. 심리 거부가 나오면은 아예 6명이 전부 인용해도 그건 심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2명이 반대하면 자동으로 기각이고 2명이 반대 안 해도 1명이라도 심리 거부를 하면 이거는 인용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버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태극기 집회가 대대적으로 커져가지고 누가 봐도 촛불 시위를 다 능가해버린다. 이제 2~3번에 걸쳐서 2월 25일까지는 몇 번 없죠. 자리가 이렇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기각적으로 돌아서기가 쉽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25일 전으로 그러면 기각 판결하냐? 그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로 이렇게 변하겠죠.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좀 더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들어보자로 가겠지요. 왜냐하면 재판관들도 그렇게 굳이 위험성을 안고 미리 그렇게 빨리 판결하려는 마음에서 물러선다는 거죠. 괜히 빨리 해가지고 대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지탄의 대상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조금 연장하면서 더 지켜보고 증인 불러서 증언도 더 들어보고 그럼 더 명확해지고 국민도 그 재판을 보면서 여론이 안정돼 가거든요. 그리고 3월, 4월 이렇게 되면은 점점 분위기가 어느 편으로 확실히 달라지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판관들도 판결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잖아요. 쉽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좀 더 심리를 하자로 연장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그 결심 전후로 바로
전체가 사퇴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심리는 어떻게든 연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가. 이제 이런 일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그리고 촛불 시위도 그렇지만은 이제 촛불 시위는 이제 기존 그렇고요. 태극기 시위가 지금보다 계속 커지게 되면은 이 판이 아무래도 뒤집히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곧 상식적으로 또 견제가 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견제가 이제 시작되는데 언론에서 조그만 폭력 사태가 나거나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얼마나 또 각 언론에서 태극기 시위는 폭력적이다, 목적이 뭐냐 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말 한마디 연사가 잘못한 그걸로 이제 막 비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촛불 시대 연사들이 나와서 떠들고 거기 모든 또 설치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가지고 언급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태극기 집회에서는 어떤 말에도 그걸로 가지고 흠을 잡게 이런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강용 씨가 혁명 어쩌고 하니까 또 그거 고발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또 정강용 씨도 당연히 또 문재인 씨 고발하잖아요.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촛불 집회는 태극기 집회는 돈을 주고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니까 또 국민의당이 받아서 또 한마디 거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또 아니겠죠? 또 다른 언론에서도 이래저래 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또 텔레비만 보고 뉴스만 보신 분들은 태극기 집회란 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을 어떤 선으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효과가 또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중립적에 있는 분들이 또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인원이 주는 게 아니고 몇 배로 늘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면 되겠죠. 그럼 태극기 집회 같은 데서도 선동으로 폭력을 유발하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장서서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뭐를 한번 불을 지른다 때려 부신다 하면서 그럴 때는 휩쓸리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주최 측이 알아서 뭐 그런 것도 억제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세대결이거든요. 결국은 뭘 부시고 뭘 그냥 뒤집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국민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세대결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떤 이는 뭐 맨날 나가서 태극기만 흔들면 뭔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만 그거 아니에요. 세대결이에요.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가 자꾸 커져가지고 그냥 정말 토요일날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25일 전후로 해서 평일날도 대대적으로 하는데 엄청나게 많다 이거야. 숫자가. 그리고 평일날도 항상 일반적으로 매일도 자발적으로 많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날마다 지하철이 태극기로 덮일 거 아니에요. 지하철로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해당 기관에 또 항의도 하러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기관장 이런 사람도 뭐 집 앞에 가서 시위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고 어디 잘 가는 데 가서 또 항의하고 그러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골목골목 태극기가 덮이지 않겠어요. 오나가나 태극기가 되겠죠. 정말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대대적으로 하면 그걸 어떻게 언론에서 축소하고 없다 하고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26일 날 대구 동성로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언론에서 뭐 한 2,000명 모였다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나 안 본 사람 누가 압니까? 수만 명이 모인지 뭐 2,000명이 모인지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믿고 방송 보는 일에 2,000명 모였는가 보다 할 것이고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거짓말 하네. 그럴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론은 화면을 보고 하면은 어느 정도 모였는가 대충 알 거예요. 그리고 또 동영상들도 또 있죠. 그래서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왔구나. 대구란 곳에서 이 정도 나왔나 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언론에서는 2,000명 나왔다. 이걸로 끝이지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 28일 시청 앞에서 또 태극기 집회가 있었어요. 그 태극기 집회는 타항기국에서 하는 공식 집회는 아닙니다. 공식 집회 아닌데 자유본에서 했었죠. 그런데도 설도 안 세고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은 설도 없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를 가지고 지하철로 이동해가지고 목동에 있는 방통심의위원회 거기 가서 또 집회를 가졌네요. 근데 명절 치고 정말 많이 나왔죠. 그럼 이어집니다. 다시. 사실 지금은 정말 민의가 어디 있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그거 전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평상시에도 여론조사는 안 맞는데 전쟁 같은 이런 세월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참 믿기 어렵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가 아전 인수로 이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는 볼 거는 없고요. 정말로 중요한 입장에 있는 분들은 직접 발로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들이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 보자 하면은 직접 가봐야 돼요. 촛불 집회도 좀 가보고 태극기 집회도 가보는 거예요. 오후 6시, 7시 가보면 되잖아요. 6시에 가보면. 그럼 가서 정말로 분위기도 좀 보고 밀집도가 어느 쪽이 높은가도 보고 같은 면적이라도 평당 2-3명 서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같은 면적이라도 10명, 12명씩 찡겨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 밀집도가 4배 차이 나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이 어디가 참여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어느 계층만 쪼르르 모여있으면 그거는 동원한 거잖아요. 학생, 청년만 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각계각층이 모여있는 곳이 어딘가 볼 필요도 있고 또 그 열기가 정말 어느 쪽이 적극적인가를 봐야 돼요. 저 앞에는 막 떠드는데 뒤쪽에는 캥하이 하고 있으면 그건 민의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민의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저 국방부 장관도 가보고 군 참모 총장도 가보고 국회의원들도 가서 방문해보고 검찰 판사도 방문해보고 모두 가서 살짝 가서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 방송 다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뭐가 왜곡되고 있는지 뭐가 바르게 되고 있는지 알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차이를 다 알게 되겠죠. 이제 지금은 발로 뛰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탄핵 사태를 유발한 이러한 사건을 대통령 선거 앞두고 터뜨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차피 사건 일어날 거 그때 일어나면 더 정권을 잡기에 효과적이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게 또 한쪽에서는 아마 북한 때문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2017년 이 해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정말 결정적인 해거든요. 북한의 운명도 내년에 다 하느냐 안 다 하느냐 이런 기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당장에 또 사드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중국하고 얽혀 있고 여러 가지가 모여서 얽히다 보니까 시급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와야만 된다는 거지요. 못 기다리겠다 이런 거죠. 못 기다리겠다. 임기 다 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북한은 굉장히 급한 거죠. 이것저것이 다 결부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몇 개월이라도 앞당겨서 퇴진시키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무리하다 그러느냐? 일반적으로는 여유 있으면 몇 개월 더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임기 마치고 물러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017년 임기 마치는 게 얼마 남았습니까? 또 대선 기간 시작되고 해보세요. 금방 대선 정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를 못 참았다 이런 이야기죠. 무리한다 그 말은 이 무리로 인해서 이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고 경제적 손실은 또 얼마며 국민 스트레스는 또 얼마며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모두가 다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한쪽에서는 막 줄서기 하잖아. 이쪽이 유리하나 저쪽이 유리하나 이렇게 하고 높은 사람들 그런 나라를 순수하게 또 걱정하는 사람은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아마 군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군부대에서도 한국의 최후 보루는 뭐니 해도 결국은 군부대거든요. 이제 군부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은 한국은 이제 기약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서야 군부대에서 관심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 나라가 있어야 군도 존재하는데 가장 먼저 또 타격을 입을 쪽이 군이고 그런데 어떻게 군부대에서 주시를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무리수라는 것은 꼭 혼란을 일으켜요. 순조롭지 못한 데서. 법 집행 같은 것이 뭔가 무리수가 따르니까. 그러니까 기각이 되나 인용이 되나 문제가 있잖아요. 인용이 돼서 특검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한다.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 혼란이 없겠습니까? 또 기각을 한다 해도 또 기각을 바라지 않은 쪽에서 혼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리수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결을 해야 되지요. 빨리 기한 정해놓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이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여든 야든 좀 좌우위 국민 성향이 그렇잖아요. 뭐 좌라고 해서 북한 추종 세력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성향이 조금 다르면 좌다 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두가 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튼튼해야 생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자기 성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권력 있고 권세가 있는 분도 대한민국과 탄탄한 바탕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밀고 땡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막심한 타격을 입는 자리가 그 권세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 국제 정세 같은 걸 좀 더 자세히 보고 정말 자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이렇게 혼란일 때는 무조건 국가를 해야 돼요. 국가가 우선이어야 돼요. 이해관계보다. 물론 이해관계도 다 중요하겠지만 튼튼할 때 이야기예요. 만약에 국가가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무조건 이해관계는 그 자리 끼어들면 안 돼요. 우선 국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같이 동참해서 국가를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정권을 논하든지 하는 거죠. 순서가 잘못되면 위험하죠.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또 본론에 들어가서 여론이 왜곡되는 현장을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앞의 왜곡은 왜곡이고 또 광범위하게 내부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 여론, 국내 여론의 향배, 이건 어디서 시발되겠습니까? 여론이란 거. 물론 방송이나 뉴스, 물론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는 이는 거기서 여론이 형성될 거예요. 자기 어떤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방송, 신문 안 보는 세대가 또 많아요. 별로 관심 없는 세대. 지금 젊은 세대는 어디서 그러면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카페, 자기가 활동하는 사이트 이런 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네이버나 다음에나 이런데 뉴스 뜨지 않습니까? 뉴스 뜨면 그 아래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 댓글들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제 편향되기 시작하지요. 지지, 반대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 음으로 양으로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깊이 받고 그것이 여론의 대세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되면 어떤 흐름을 만들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돼 가지고 또 뉴스 방송 볼 때 어디를 접속하겠습니까? 이제 바로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데 접속합니다. 스마트폰 쪽에서는 네이버하고 구글 검색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열이 거의 이제 없어질 정도로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오히려 이제 점점 구글 쪽이 강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추세가. 그러나 네이버와 구글이 강력한 존재입니다. 스마트폰 세계에서는. PC에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현상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모든 여론의 대세가 실제로는 인터넷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 세계는 유튜브든 트위터, 페이스북 모두 포함되겠죠. 기존 방송이나 신문의 영향은 실제로 아주 크지는 않게 됩니다. 그것에 의존하는 이제 구세대는 또 영향을 받겠지만 젊은 세대는 그보다는 다른 데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터넷 세계에서. 이번에 촛불 시위다, 태극기 시위다 모두 그 영향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가.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민의를 어디서 파악할까요? 그분들이 인터넷에 능숙하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지 않는다 하면은 물론 방송이나 신문에 의해서 민의를 파악하게 되겠죠. 그러나 기존 검색을 인터넷에 한다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뉴스를 보고 그 밑에 댓글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전문 카페나 전문 사이트, 그렇게 정치 사이트들이죠. 거기 가서 보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뉴스 밑에 댓글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인터넷 세계의 여론을 좌우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바로 북한에서 양성해가지고 활동하는 그 사이버 부대가 있어요. 사이버 부대. 북한 사이버 부대. 그들한테서 오죠. 이제 그 경우는 IP 접속 이런 걸 통계를 내면 나오죠. 이제 중국 IP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회를 또 하는 수도 있어요. 실제 중국에 나와서 북한 사이버 부대가 활동을 하는데 일본이나 홍콩, 미국을 우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직속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바로 들어오죠.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홈페이지를 해킹한다든지 마비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이 거의 대다수가 중국, 러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 사실이거든요. 목적은 가지가지 다르겠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또 한국이 인터넷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해도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간 기착지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언제냐? 14년에요. 3년 다 됐습니다만은 14년에 인터뷰라는 코미디 영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소니 픽처스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김정은 암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발끝하고 항의도 많이 했는데 다음에 이 회사가 해킹을 당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주요 회사를 해킹하면 바로 미국 해당 기관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실제 개입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일주일간 북한 쪽에 IP가 막혔든지 어떻게 됐든지 회선이 막혀버린 거예요. 중국발인데 중국에서 그렇게 했든지 미국 사이버 부대들이 그렇게 대응했든지 간에 미국에서는 당연히 우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이제 막힌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네이버고 다음이고 댓글이 너무 깨끗해졌다는 거죠. 깨끗해졌어요. 그 전만 해도 정부 비방에 가지가지 혐오 발언들이 쏟아지고 또 그런 아무것도 아닌 댓글에 추천이 갑자기 수백 수천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냥 어떤 기사 뜨면 벌써 그런 게 몇 줄 탁탁 뜨면서 추천이 수십 수백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기 댓글 아닙니까? 그럼 눈에 탁 인기 댓글 띄잖아요. 그럼 모든 댓글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이 댓글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통 봐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타타타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추천까지 전부 조작하는 거죠. 댓글 추천 다 조작됩니다. 근데 그게 몽땅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주일간 깨끗했어요. 네이버만 사라진 게 아니고 다음에 아고라 같은 데도 좀 유명합니다. 그때 다 사라졌어요. 내가 그때는 그런데 관심을 안 둬서 캡처는 안 해놨습니다만은 관심 있게 보는 이는 다 알아요. 아니 내가 관심을 안 둔 게 아니고 캡처하고 이런 걸 남기고 그런 걸 관심 안 뒀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걸 관심 있게 살폈지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대형 사이트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런 게. 네티즌 많이 모인 곳은 어디나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유머 사이트든 주식 사이트든 아무데라도 카페든 어디든 많이 집중으로 네티즌 모인 곳은 다 활동한다. 근데 그쪽이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몇 군데 가서 그 당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진가. 정말 깨끗해지더라고요. 15년 전입니까? 그때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땠느냐면은 그 댓글이나 기사 올린 것이 표가 팍팍 났어요. 그 언어 중에 북한에서 쓰는 언어들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특히 그 당시는 한국의 친일파니 뭔 이런 말들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안 썼어요. 그 순간에 친일파니 뭐니는 저 그 옛날에는 많이 썼겠지만은 15년 전 20년 전 이럴 때는 안 썼습니다. 별로 사람들 관심 안 썼는데 갑자기 그 용어 중에 친일파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쓰는 용어가 군데군데 막 섞였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 이거 이상하네. 북한에서 이 장난을 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죠. 내도 의심을 많이 했고 나는 확정을 그 당시 했죠. 북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하고 이제 그 뒤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부대가 중국 쪽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그런데 점점 세월이 이제 흘렀지 않습니까? 벌써 세월이 20년 지나고 이렇게 흐르니까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 댓글이 한국인의 댓글과 전혀 구분이 안 되도록 돼버렸어요.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어쩌다가 글자 속에 구분될 때가 옵니다. 있기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댓글 그런 게 뜨면은 이런 댓글도 달리죠. 너 북한 놈이지. 김정은 개새끼,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해봐. 이렇게 하지. 물론 못하지요. 북한 사이버 부대는 어떤 경우라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큰일 나죠. 가짜라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떤 경우라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애로부터 뭐 북한 추종 세력이냐 이것을 확정할 때도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절대적으로 금한 게 뭐냐. 체제를 비방하는 거. 3대를 이어오는 체제를 부정하는 거라도 이거 절대 금기 중에 금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용납이 돼도 예를 들어서 북한을 막 비방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런 거까지는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방금 중요한 그런 대목은 절대 용납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북한 사이버 부대 활동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한 거지요. 그로부터. 그런데 그 20년을 공들여서 양성을 했는데 얼마나 강력해졌겠습니까? 지금쯤은 여러분이 상상에 이제 맡기죠. 그렇게 현재 우리 이 인터넷의 모든 부분이 오염돼 있고 잘못 알면 완전히 민의가 반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거기에 의해서 여론이 지금 형성돼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헌법재판관도 그럴 수 있고 국회의원도 그럴 수 있고 거기 가서 보고 그 댓글을 보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 이렇구나.
쏴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언론기관에 있는 기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기사 올라갔는데, 기사 올라갔으면 그 댓글 동태 이런 거 살피기 마련인데 거기 뜨는 걸 보면은 쫄리게 돼 있어요. 쫄리게. 아, 이쪽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예요. 여론 형성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이게 민의로구나 하고 판결을 한다든지 국가 공무원이 결정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될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이트가 좀 민감한 사이트들이 자꾸 해킹을 당하거나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은 중국 내의 모든 IP를 차단해버리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로 중국 쪽으로 타고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해킹을 자주 당한다. 근데 특히 중국 쪽에서 누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제일 편한 게 간단하죠. 중국 전체 IP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중국 전체 IP가 워낙 숫자가 많지요. 그걸 전부 루트에 넣어가지고 차단하려면 복잡한데 그 루트에 단순 명령문으로 중국 전체 IP를 차단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내의 전체 IP를 차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홍콩 같은 데는 이제 빠지게 되죠. 중국 내 북한 해커 기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곳이 어디냐? 저 만주 쪽의 선양, 다롄은 이제 중국판 실리콘밸리 조성하는 곳인데 여기에 북한 IT 인력이 집결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선양 동북 삼성의 북한 거점인데 거기에는 해킹 공격 본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도 있죠. 북한 대사관 거기 있으니까 칭다오. 여기는 이제 한국 기업 대거 진출된 곳입니다. 한국 기업을 통해서 또 뭐 공격한다 그래요. 그리고 강주. 여기가 이제 북한 해커 새 거점으로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중국 내 감시가 좀 소홀한 곳이라 그래요. 중국에서도 이런 걸 감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북한 해커들의 양성 시간도 오래됐지만 그들이 완전히 전문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그 인원이 현재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들이 실력이 점점 쌓이고 점점 축적하고 점점 장기전으로 갈 때 주요 시설을 공격하게끔 실력을 쌓고 심어놓고 유사시에 버튼 하나 딱 눌러버리는 그런 체제. 이제 이것이 겁나는 거죠. 모든 우리 기관에 전략 기관 시설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홈페이지나 대형 사이트를 공격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공격하고 이런 경우와 달리 전 체제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공격을 단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력을 쌓을 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중대 문제가 되겠죠. 북한 사이버 전략 구상 규모 대충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이 자료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북조선 사이버 전쟁 가상 시나리오 이거 한번 볼까요? 작전 1단계는 한국의 국방부 전산망 마비, 육해 공군 후 송수신을 차단하여 정군의 연락체계를 19세기로 퇴보시키라. 이게 이 사람들의 작전 1단계 목표지요. 그러니까 육해 공군은 모든 송수신 체계를 파악하고 유사시에 올스톱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해 공군이 뭘로 의사소통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작전을 하겠습니까? 말 타고 쫓아다녀야 되겠네요. 아니면 마라톤 하듯이 뛰다녀야 되겠죠. 전령이 가방 메고 쫓아다니고. 작전 2단계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망 차단, 유사시에 금융, 전기,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고 원자폭탄급 대공황 사태를 유발하라. 그러니까 이제 전부 준비해가지고 여차하면 모든 금융기관을 올스톱 시켜버리고 전기도 스톱 시켜버리고 가스도 스톱 시켜버리는 거죠. 왜냐? 이 모든 것이 옛날처럼 수동으로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으로 이걸 마비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설정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될 때 그 혼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전기 다 나갔습니다. 공장에 전기 다 나갔습니다. 어디라도 다 나갔습니다. 국가기관이고 전기 다 나갔어요. 그럼 전기 나가면 전등불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전등불만 나가면 그거 괜찮죠? 촛불 켜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전기 없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며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며 모든 시설물이 어떻게 동작하겠습니까? 전기가 끊어져 버리는데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당장 가정에 전기만 끊어져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게 다 냉장고 뭐고 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 끊어지면 통신이 뭐고 아예 다 스톱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 끊어지는데 뭐 지하철은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또 가스가 공급 안 되면은 당장에 밥 지어 먹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냉난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전기하고 금융입니다. 금융기관이 모두 마비돼가지고 할 때 뭘로 우리가 입출금하고 뭘로 하겠습니까? 다 금융기관이 컴퓨터로 하는데 물론 망이 분리돼가지고 있으니까 또 한다 치지만 망 분리까지도 실패했다 할 때 그때는 방법이 없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산업이 올스톱 돼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작전 3단계 국민들 집단 패닉. 최후 생존 수단이 식량과 의료 공급을 중단시켜 21세기 식량 전쟁을 발생시켜라. 이제 이 상황에 가면은 식량, 의료 모두 다 공급 중단됩니다. 실제로. 주고받는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의료시설, 전기 나가버리고 통신 차단되고 다 그렇게 됐다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은 국민들이 집단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대투쟁이 발생한다 이런 거겠죠. 작전 4단계 모든 사이버망을 통제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이버망이 통제되고 혼란에 빠진 남조선을 접수하고 북조선은 남침을 실행하라.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북한 사이버 부대의 실상이거든요.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선 당장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국내 여론이 뒤집히고 영향 속에 있다는 거지요. 모두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론을 확인한다는 게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이제 믿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조작을 하는 것인지 뭐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론조사 할 때 적어도 20% 30% 응답률이 나오면 그래도 그 여론이 맞는가 보다 하는데 2% 3% 5% 응답률 가지고 그것이 여론이다 한다는 그 자체도 또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원래 발표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법으로 규정해서. 그런 응답률은 얼마든지 또 이 전화번호를 여러 대 해가지고 응답해가지고 조작할 수도 있어요. 선거 때라든지 음악이 나오면 그걸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조작하는 거 그거 고전적이잖아요. 그런 조작도 나오지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교모하게 묻고 답변하고 해가지고 여론 조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뭘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죠. 국가기관에 여론조사로 반영한다. 이제는 그거 포기해야 되고 법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 시절이 도래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앞으로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여론조사로 그런 거 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론조사 하려면 길은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각계각층을 표본으로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항, 그리고 철도역, 그리고 고속터미널 이 세 군데 정도면은 표본이 아마 될 거예요. 층층이. 그리고 층이 많이 모이는 곳,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공원,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그런 또 문화시설도 있죠. 그런 곳 몇 군데 표본을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익명으로서 체크만 하도록. 그 뭐 선물은 볼펜 하나 주면 되겠죠. 고맙다 하고. 아니 선물 좀 줘도 돼요. 티켓을 하나 줘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하면 그거는 여론이 정확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인터넷이다 뭐다 해가지고 오염이 될 대로 돼버린 여론, 그건 여론이 아니에요. 그건 선동이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북사이버 부대에 의해서 여론이 오염되고 있다. 이거 심각하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 사오고 신형 탱크 개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위험하고 현실적인 것이 뭐냐? 사이버 전쟁 준비라는 거죠.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는 거. 지금 한국에는 사이버 사령부에 지금 알려진 거는 한 5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5년 내 화이트 해커를 5,000명 양성 계획 발표했는데 이거 정말 필요해야 되고 또 필요해야 되고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북한에서 그 정도 실력을 해가지고 터뜨리고 나온데 그거 효과적으로 방어가 안 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 촛불민이가 민이다 할 때 그쪽 주장하는 이들이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헌법 제1장 제1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국민 주권주의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 기본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찬성하면 결국은 그것이 헌법이다. 이런 말이 이제 통하는 거죠. 이 1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민이다 하면 이거 법이다 이거죠. 헌법이다 이거죠. 논리가 성립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론이고 민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의 자연스러운 민이면 그게 맞다고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시각적으로 흔들려 가지고 나오는 민의는 그 민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선동에 의한 민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든 기본이 되기 때문에 법이고 헌법이다 이렇게 되면 너무 위험한 것이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또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니까 국민 여론이 세면 그만이야. 이렇게 된 건 너무 위험한 거죠. 악용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가 점점 커지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정상적인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또 몰아붙이겠죠. 여론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것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음악 게임이라고 그거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홈이 나옵니다. 일종 홈페이지겠죠. 홈이 나오고 홈자 옆에 동영상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린 영상들이 전부 차례대로 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홈에 오른쪽 상단 보면 월드 미래판 연구소 거기 클릭해도 그렇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구독을 하고 싶은데 구독을 못 하신 분이 또 있어요. 유튜브 해도 유심히 그런 거 안 살핀 분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PC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에는 화면 바로 아래 구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누르면은 구독 중으로 바뀌면서 구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구독해놔도 설정해서 뜰 때마다 신호가 오게 해놓으면은 항상 이 화면이 올라가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신호가 딱 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누르면 바로 시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구독입니다.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을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딱딱 올릴 때마다 바로 신호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리고 그 옆에 글자 보면은 좋아요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싹 올라가 있죠. 그게 좋아요입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은 이제 좋아요 표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모든 것이 없을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이걸로 검색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올린 것이 뜨는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엉망으로 떠요. 보면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그 누르고 들어가서 또 음악 게임 누르고 들어가서 동영상 눌러보고 그러면은 전체가 또 순서대로 뜨겠죠. 무료 구독이니까 구독 신청하고 좋아요는 그 옆에 바로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공유 있잖아요. 공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이 화면을 좀 보내주고 싶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유. 예, 스마트폰 그 유튜브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입니다. 그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공유하는 아이콘이 뜹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다 뜰 거예요. 메일도 떠요. 카카오톡에 보내려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명단마다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러면 전체 날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에 간단해요. 근데 PC에는 공유하는 게 좀 달라요. PC에서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화면 아래쪽에가 있어요. 왼쪽에 음악 게임 밑에 구독이 있고 그 밑에가 공유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또 그렇게 됩니다. 이제 PC에서는 조금 성가시죠. 그런데 이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만 나타나고 뭐 공유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고 또 좋아요 눌러주고 싶은데 못 누르겠고 뭐 안 보이는 경우 있죠. 그거는 퍼가는 화면이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서 구글 계정에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그래요. 스마트폰 구입하고 나면 구글 계정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지메일 가입하라고, 지메일. 그게 네이버 메일이나 메일입니다. 요즘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메일에 가입을 하나 해 놓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나타나고 되게 돼 있습니다. 지메일 가입을 하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그 구글 계정 열면 그 지메일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면 돼요.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그 네이버 메일 가입할 때처럼 똑같은 겁니다. 예, 오늘 그거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